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 징계가 결국은 정직 2개월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제청을 받아서 재가까지 다 났는데 윤 총장이 법적 대응에 들어갔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집행정지 신청도 냈고. 예. 그다음에 집행 취소 소송까지 냈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 같은 경우는 뭐 빠르면 1, 2주 내에 이렇게 결론이 나고 예. 집행 취소 소송은 아무래도 이건 몇 달 가는 거잖아요. 빨라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그건 오래 갈 수 있죠. 오래 가는 맞습니다. 거고. 예. 예. 자, 윤 총장이 이렇게 대통령 재가까지 난 마당에 예. 이제는 추윤 갈등이 아니라 문윤 갈등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걸까요, 윤 총장이? 아마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속 징계가 부당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변호인 측의 말을 들어보면 징계 사유 하나도 본인은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수긍했을 경우에 네. 본인이 이제 그걸 다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법적 대응은 추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하고 또 다른 양상이에요. 네.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결과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여론이 느끼는 어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에서는 뭐 양쪽이 그냥 극렬하게 이렇게 대립하는 양상을 볼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잖아요. 예. 그 임명권자가 재가까지 한 마당에 보통의 검찰총장이라면 보통은 이제 사퇴하고 나가고,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여론으로 흘러갈까? 그거는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도에서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본인의 퇴임 이후의 여러 가지 역할과도 연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관심이 가는 게 바로 집행정지 신청인데 예. 얼마 전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를 했을 때 즉각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바로 그렇죠. 업무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반반이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법률가들이 그런 얘기는 해요. 지난번하고 상황이 다른 거지. 이건 정직 2개월이잖아요. 다르다. 2개월이고 또 어쨌든 임명권자가 결정한 재가 사항이고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물론 윤 총장 측에서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 구성이나 한 번 더 연기하면서까지 변호인이 신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줬고 절차상 처리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고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예정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직무가 정지돼서 이게 공익적으로 심대한 어떤 그 침해가 있느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왜냐하면 2개월에는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당장 1, 2개월 안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요. 법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일 텐데 그렇죠. 예전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이 결정해서 그냥 발표하고 바로 지시를 한 거 징계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판단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더 우세한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그건 곧 이 징계 정직 2개월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시고 자 그때 이제 추 장관이 이 징계위의 징계안을 제정을 할 때 더 놀랐던 것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놀라셨죠, 교수님도? 저도 놀랐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 보면 네. 제가 이제 그 추 장관의 왜 그랬을까를 유추해 보면 이런 생각은 듭니다. 본인이 사실 이제 윤 총장과 검찰 개혁 관련해서 충돌하는 게 지금 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얼마나 극명하게 여론이 갈렸습니까? 또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많았고 물론 옹호하는 쪽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냥 극렬하게 대립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뭐 언론이라든지 보수 진영 야당은 추 장관을 뭐 매일 같이 공격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가족 관련된 이제 수사까지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만약에 누구든 그 자리에 있으면 인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고뇌 또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공처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공처 출범이 거의 뭐 이제 사실화돼 있는 상황, 현실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윤 총장 징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잖아요. 어쨌든 지금 정직 2개월이 뭐 이게 무거운 징계냐 가벼운 징계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던 것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검찰 개혁의 한 부분으로서 추진해 와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됐으니 이제 본인은 좀 쉬고 싶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마음이 방금 뭐 고뇌와 번민 뭐 이런 고통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윤 총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수개월 동안에 그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러니까 그 추윤 두 사람이 똑같이 아마 개인적인 어떤 행복만 따지자면은 당장 사표를 낼 텐데 개인만의 일이 아니니까 윤 총장 같은 경우도 글쎄요 그 검찰 조직이라는 걸 끝까지 내가 지켜내야 되겠다. 검찰 개혁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권한이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당장 직을 내던지고 싶지만 서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추 장관의 사표가 이게 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리는 될 겁니다. 될 건데 그래요? 당장 될 거냐, 당장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아마 이제 지난번 개각을 이제 물론 아직 인사청문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4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내년 초에 개각이 한 번 더 있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것도 생각입니다만 내년 초쯤에 개각을 할 때 같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초 개각에.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법은 바뀌었지만. 그것도 이제 법무부가 다 해야 될 일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또 법무부가 추진해야 될 문제거든요. 징계위원회는 물론 끝났지만 지금 이제 만약의 경우에 또 뭐 아까 제가 예상은 기각이 돼서 윤 총장 직무정지가 2개월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또 그게 아니고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또 새로운 법무장관 임명해서 인사청문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마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그 집행정지 신청 낸 게 한 1, 2주 정도 걸릴까요? 그렇죠. 그 정도 걸릴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는 지켜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완전히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됐거나 공처가 출범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공처가 뭐 오늘 아마 이제 그 추천을 하면 공처장 임명은 절차가 들어갈 텐데 공처 검사들도 이제 또 25명 정도를 뽑아야 되는 인사위원회를 또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까지 마무리할 때까지는 아마도 추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일이 많군요. 공수처 관련해서도 법무장관이. 그렇죠. 그래서 수표는 수리가 될 텐데 그 기간이 언제일 거냐 시기는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재신임이 바로 됐죠? 바로 됐어요. 의총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한 것보다는 재심을 내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면 계속 어쨌든 이제 의석수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공수처법도 뭐 다른 그 개혁 입법들 그다음에 권력기관 입법들 있었지 않습니까? 국정원법이나 경찰법이나 공수처법 하나도 막지 못하고 지금 다 이렇게 됐거든요. 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당내 불만이나 당내 어떤 그 비판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번 이렇게 의견을 물어서
다시 그 뭐랄까요 주도권을 딱 쥐는 거죠. 좀 그러니까 힘을 받겠다. 예. 그렇죠. 대신 받아서 예. 이제 열심히 하기.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또 흔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원내대표가 제대로 역할 못했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절차가 아니겠나. 제가 볼 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려간다고 해서 누가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나저나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이 지금 서울은 더하죠. 네, 뭐 지금 안동도 최근에 많이 나와서 참 힘든데 서울은 얼마나 지금 많이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3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아마 내일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주중 집계니까 내일까지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도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 중에 사망하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올리느냐 마느냐 지금 상당히 찬반 양론이 거세게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 방역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자니 또 경제적 피해가 이것도 만만치 않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참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양쪽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자영업자들 국회 앞에 가서 농성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다 죽어나간다고 이러면서요. 그러니까요. 삭발도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방역을 우선으로 하면 경제나 자영업자들, 실제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지고 지금도 힘든데. 당연하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3단계라고 하는 건 마지막 단계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3단계 플러스 알파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3단계 그 지침보다 더 강하게? 그럼 완전히 뭐 봉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거의 되면. 봉쇄, 락다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국민들이요. 피로감이 높아지고 단계를 높이면 높일수록 잘 따라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2단계든 3단계든. 그런데 이게 이제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뭐 이렇게 잘 안 따라주시면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식당을 안 가더라도 가족끼리 모인다거나 또 어디 다른 데 가서 모이신다거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얻어서 모이신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막아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 뭐 공인들이라든지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 행동 조심해야 맞습니다. 되는 게 얼마 전에 또 윤미향 의원이 무슨 뭐 파티를 또 열어서 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절대 안 되겠고. 그럼 안 되죠. 알겠습니다. 백신 얘기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일부 국민들이 뭐 다는 아닙니다만 우리 백신 이거 확보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뭐 몇 배수 정도의 백신을 이미 확보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4천만 명인가요? 4천만 명분 정도, 4,400만 명분 확보. 이거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마침 오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네요. 그래서 내년 뭐 2월경, 3월경에는 접종 가능하도록 뭐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 좀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백신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100% 다 맞는 거 물론 그러면 더 좋지만 독감을 생각하시면 돼요. 독감도 한 60에서 70% 정도만 접종을 하면 그 면역이 형성이 되거든요. 사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현재 그거 말고도 계속 다른 백신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게 1,400명. 그런데 앞으로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백신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국이 먼저 맞는데 먼저 맞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좀 우려스러운 건 부작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 모든 백신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독감 주사도 사실은 부작용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외국에서 일단 먼저 사용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도 고치고 바꾸고 이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물론 늦게 맞는 거는 있지만 안전한 상태에서 맞을 수 있는 또 기회도 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뭐 빨리 가능한 한 빨리 들어온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를 하거나 막 괴담처럼 뭐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